3년. 무려 3년이야. 나만 바보처럼 네 엄마 시중 들댔고 너는 내 침대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던 거니까! 그 문자가 도착했을 때 나는 마트 정육 코너 냉장 쇼케이스 앞에 쪼그리고 앉아 흑돼지를 고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난주부터 유기농 흑돼지를 넣은 된장찌개가 드시고 싶다며 반드시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걸로 해라. 동네 정육점에서 파는 가짜 말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나는 이번 주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오늘 영등포에 있는 이 수입 식료품 마트에서 갓 들어온 고기를 발견한 참이었다. 나는 포장팩을 조심스럽게 뒤적이며 비계와 살코기가 적절히 섞인 크기도 알맞은 삼겹살을 찾고 있었다. 너무 기름지면 어머니는 느끼하다고 하실 테고 너무 퍽퍽하면 며느리가 돈 아끼느라 싼 걸 사왔다고 타박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고기를 발견하고 장바구니에 넣으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또 어머니가 재촉 문자를 보내신 줄 알고 무심코 화면을 켰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강태웅님의 가족 카드가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87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나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 그대로 그 문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냉장 쇼케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냉기가 훅훅 얼굴로 끼쳐와 살을 벨 듯 차가웠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87만 원 그랜드 호텔. 수요일 오후 3시 20분. 태욱 씨는 분명 오늘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황태 해장국을 끓여 먹이고 가는 길에 먹으라며 간장약 2알을 챙겨주기까지 했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었다.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일 저녁에는 들어올 거야. 부산이라니. 그랜드 호텔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저릿했다. 곁을 지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카트를 밀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마 내가 길을 막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나는 기계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켰다. 휴대전화 화면은 이미 까맣게 꺼졌지만 그 문장만은 내 뇌리에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87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지? 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객실료에 봉사료까지 더하면 강남의 5성급 호텔 1박 요금이 대략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아니면 스위트룸.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흑돼지 팩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분명 업무상 필요한 일일 거야.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서울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급하게 시간제 회의실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 그래, 호텔 회의실 대관료는 원래 비싸니까. 계산을 마치고 쇼핑백을 든 채 마트를 빠져나왔다. 11월의 바람은 제법 쌀쌀했지만 나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전화해서 물어보자. 나는 생각했다.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 돼. 확인하면 아무 일도 아닐 거야. 하지만 휴대전화를 꺼내 태욱 씨의 프로필 사진을 3분이나 뚫어져라 쳐다보면서도 결국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집으로 운전해 오는 내내 머릿속은 엉킨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줄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가 뒷차의 거친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조수석에 두었던 쇼핑백이 굴러떨어졌고 흑돼지 포장 팩이 자동차 매트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처박혔다. 나는 핸들에 얼굴을 묻었다. 갑자기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왜 울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카드 결제 문자 한 통일 뿐이다. 어쩌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닐지 모른다. 내일 그가 부산에서, 아니 서울에서 돌아오면 아주 완벽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을 것이다. 웃으면서 여보, 당신이 너무 예민했네 라고 말하며 늘 그랬듯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릴지도 모른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속 페달을 밟아 일산 집으로 향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벽혜원이라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17층 한강 조망권 집이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태욱 씨 명의로 사준 신혼집이었다. 5년 전 내가 강씨 집안에 시집오던 날 시어머니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 집은 엄마가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잘 살아라.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은 시부모님이 내주셨고 대출금 상환은 태욱 씨 회사의 법인 계좌를 통해 처리되고 있었다. 이 집의 명목상 안주인인 나는 사실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꿀 권한조차 없는 처지였다. 쇼핑백을 주방으로 들고 가 흑돼지를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 안에는 그저께 끓인 순두부찌개, 어제 먹다 남은 장조림, 태욱 씨 주려고 씻어둔 딸기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문득 이 냉장고가, 이 주방이, 그리고 이 집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태욱 씨의 서재는 복도 끝에 있다. 나는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 번도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방해하지 않는 습관이 든 것이다. 서재 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가끔 그가 야근할 때면 흐릿한 불빛과 그림자가 비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야식을 쟁반에 받쳐 들고 문 앞에 서서 그를 부르곤 했다. 지금 나는 그 서재 문 앞에 서 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다. 짙은 고동색 원목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스탠드, 가죽으로 된 서류 보관함이 놓여 있었다. 책장에는 경영학 관련 서적들이 시리즈별로 꽂혀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펼쳐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새 것 같았다. 공기 중에는 그가 즐겨 쓰는 샌다루드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나는 방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가면 내가 의처증 걸린 아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 되고 그러면 마음 편히 남편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손은 어느새 책상 왼쪽 서랍을 열고 있었다. 서랍 안에는 수첩 몇 권, 예비 열쇠, 호치키스 10몇 통, 외장 하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무용품들이었다. 별거 없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휴대전화였다. 아주 오래된 삼성 폴더폰. 흰색이었고 겉면에는 자잘한 흠집이 나 있었다. 5년을 함께 살면서 그가 이 전화기를 쓰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멋대로 움직였다. 나는 폴더를 열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이 자동으로 팝업되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오전 10시에 온 것이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까르띠에 사주기로 한 거 잊으면 안 돼? 그 뒤로 하트 이모티콘 3개가 붙어 있었다. 나는 화면 속의 그 단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결혼기념일. 나와 강태욱의 결혼기념일은 6월 18일이다. 오늘은 11월 15일이고 메시지 발신자 이름은 자재 납품업체 최 대표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최 대표. 나는 대화 기록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하나씩, 한 페이지씩 미친 사람처럼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다. 태우가 어제 진짜 좋았어. 다음엔 우리 제주도 가자.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여보, 오늘 자기가 사준 원피스 입었는데 어때? 예뻐. 그 밑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입술을 내밀고 있었다. 미워, 또 야근이야? 나 혼자 심심해 죽겠어. 자기야, 내일 좀 일찍 올 수 있어? 보고 싶어. 메시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올렸다. 대화 기록은 3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3년 전, 그때 나는 갓 시집와서 1년 남짓 지났을 때였다. 매일 요리 배우랴, 시부모님 수발 들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아등바등하던 시절이었다. 태욱 씨가 바빠서 나랑 놀아줄 시간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그 시절부터였다. 3년. 무려 3년이었다. 사진첩을 열었을 때 손가락 감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사진이 너무 많았다. 각종 커플 사진, 셀카, 풍경 사진. 바다에서, 레스토랑에서, 호텔 침대 위에서 찍은 두 사람의 모습. 여자는 조망만한 얼굴에 화장이 세련되었고 피부가 하였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게 참 예뻤다. 나보다 예뻤다. 그러다 그 사진을 발견했다. 여자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였다. 쇄골이 반쯤 드러나 있었고 표정은 묘했다. 배경은 침실이었다. 내 침실. 아니, 나와 강태욱의 침실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지?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저 연분홍색 침대 헤드, 금색 스탠드 조명, 그리고 협탁 위에 놓인 저 웨딩 사진. 나와 강태욱의 결혼 사진. 우리가 세상 다정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주문 제작한 은색 액자에 담긴 그 사진이 다른 여자의 셀카 배경 소품이 되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카페트 위로 툭 떨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스스로 앉은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서재 카페트 위에 쭈그리고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 멀리서 설산이 붕괴하듯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는데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서재 구석에 얼마나 웅크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정신이 든 건 휴대전화 벨소리 때문이었다. 시어머니가 건 영상 통화였다. 나는 불의 댁이라도 한 사람처럼 펄쩍 뛰며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화면에 시어머니 얼굴이 나타났다. 올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관리를 잘 받아 피부가 팽팽했고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으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지금도 미용실 의자에 앉아 관리를 받는 중인지 내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셨다. 윤희야, 너 안색이 왜 그러니? 또 밥 제대로 안 챙겨 먹었어? 내가 몇 번을 말해 강씨 집안 며느리는 품위 유지가 생명이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방금 운동을 좀 해서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 6일에 내 칠순 잔치 있잖니.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예약해뒀다. 내가 와서 좀 거들어야겠어? 하객 명단이랑 답례품, 식사 메뉴 같은 거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가져오렴. 주말에 같이 검토하자. 칠순 잔치. 하객 500명 규모의 대형 연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욱이 요즘 많이 바쁘니? 얼굴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라. 네, 전할게요. 그래, 끊는다. 관리받아야 해서. 아, 참, 흑돼지는 샀니? 네, 샀어요. 그래, 내일 가져오렴. 내가 된장찌개 끓이는 법 다시 알려주마. 내가 끓인 건 영 맛이 안 나, 깊은 맛이 없어. 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서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귓가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윙윙거렸다. 다음 달 칠순 잔치, 이번 주 된장찌개 강습, 일요일 가족 식사 이 모든 일정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숨통을 조여왔다. 그런데 나는 방금 무엇을 목격했지? 남편이 3년 동안 외도를 했다. 그 여자가 내 침대 위에서 셀카를 찍었다. 그녀는 그를 여보라고 불렀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집어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내가 건드린 흔적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핀 뒤 서랍을 닫았다. 서재를 빠져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머릿속으로 그 사진들과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되감기 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태욱 씨는 아직 부산 출장 중이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여자를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나를 안았던 것처럼. 아니, 나보다 더 뜨겁게 안고 있겠지? 3년이다. 그가 그녀에게 쏟은 시간을 다 합치면 나에게 쓴 시간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결혼 5년 차이 지난 5년 동안 나는 강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배역을 충실히 연기했다.
명절 때마다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밥상을 차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찻잔을 나르고 깍듯하게 미소를 지었다. 출판사 편집자라는 내 커리어도 포기했다. 시어머니가 태우기가 벌어다주는 돈이면 충분한데 내가 밖에서 일하면 남들이 뭘 하겠니? 우리 집안이 며느리 고생시킨다고 흉본다 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가 넘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 시아버지는 총각김치를, 시어머니는 겉절이를, 태욱 씨는 오이소박이를 좋아했으니까. 소금물에 절어 내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고춧가루 물이 들어있었다. 해마다 겨울이면 시댁 김장을 도맡아 했다. 배추 200포기, 무 50kg, 고춧가루 30근. 새벽 3시까지 혼자 배추를 절이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시어머니는 딱 한마디뿐이었다. 이번엔 소금이 좀 과했다. 예전만 못하네. 나는 이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다. 참고 견디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내조하고 더 조심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이라니. 내가 그가 야근한다고 믿었던 그 수많은 밤, 그는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 카드로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내가 정성껏 정돈해놓은 침대 위에서 그녀가 사진을 찍게 놔두었다. 그녀에게 까르띠에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동안 나는 가족 카드 명세서조차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믿었으니까. 내가 바보 천치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로펌에 다니는 대학 동기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평판이 꽤 좋았다. 고액 자산가 이혼 소송 전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논현동의 번듯한 빌딩에 있었다. 인테리어부터가 위압적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잠시 기다리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들어왔다.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무척이나 유능해 보였다. 서윤희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그녀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물 한 잔을 건네고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어떤 문제로 이혼 상담을 원하시나요? 나는 그낡은 휴대전화에서 찍어온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출력해서 그녀 앞에 내밀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몇 장 훑어보더니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봐왔다는 듯했다. 그러니까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셨고 그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며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재산 상태를 좀 파악해 봐야겠군요. 현재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잘 몰랐다. 태욱 씨는 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내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해 줄 뿐이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명의도 태욱 씨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가 다니는 중견 무역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연봉이 얼마인지, 보너스는 얼마나 받는지, 회사 지분은 있는지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제가 잘 모릅니다.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은 결혼 생활 중에 유지했으니 공동재산 아닌가요? 그리고 남편 예금도. 변호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서윤희님, 방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벽해원 아파트는 강태욱 씨 명의가 맞긴 합니다만 작년 연말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네요. 신탁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권이 가족 신탁으로 넘어가서 서류상으로는 강태욱 씨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지만 이렇게 되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다른 재산은요?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욱 씨의 은행 계좌, 주식, 숨겨진 소득 등을 찾으려면 정밀 조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재무 전문가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재산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선 아주 제한적일 겁니다. 제한적이라뇨.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 정도일 텐데 몇천만 원 수준을 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잘 설득한다면 모를까?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으로 가면요. 변호사는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 법원에서 외도를 입증하려면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져오신 카톡 대화나 사진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긴 하지만 상대방이 작정하고 조작된 거라고 우기거나 맥락이 다르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호텔 출입 기록, 현장 급습, 아니면 본인의 자백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이긴다고 해도요? 이긴다 해도 위자료 상한선이 높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고작 3천만 원, 많아야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5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돈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내기도 빠듯하실 겁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종이컵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내 현실이라고? 5년 결혼 생활, 3년의 기만. 그 끝에 남는 게 고작 변호사 비용도 안 되는 위자료뿐이라고? 반면에 최은주라는 그 여자는 내 침대 위에서 여보 소리를 해가며 떵떵거리고 그가 이혼하고 나면 보란듯이 그와 재혼하겠지?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목소리가 바싹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 나왔다. 변호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꼭 이혼을 하셔야겠다면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아주 상세하고 확실한 걸로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따로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다. 이혼 후의 삶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력 단절 5년에 모아둔 돈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홀로 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종이컵을 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상담료는 2시간에 15만 원이었다. 카드로 결제하고 출력해간 자료 뭉치를 들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다. 엘리베이터는 밖이 내다보이는 투명 유리였다.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32. 화장기 없는 얼굴,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밋밋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차림에 나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탔다. 30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구두는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가 들려 있었다. 날렵한 턱선에 피로해 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 전형적인 엘리트의 모습이었다. 나는 구석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이고 내 구두 코만 쳐다보았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윤희 씨 되십니까?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묘한 표정이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튜브를 발견한 것 같기도 한 눈빛. 저를 아세요? 내가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한지훈입니다.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제 아내가 바로 그 최 대표입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우리 얘기 좀 하시죠. 한지훈이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배신당한 두 사람을 태운 철제 상자가 지하를 향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카페라기보다는 건물 휴게실에 가까웠다. 테이블 몇 개와 자판기 커피 머신이 전부였고 조명은 어두침침했다. 한지훈은 내 맞은편에 앉아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마치 업무 미팅을 하러 온 사람처럼 표정이 건조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내가 먼저 물었다. 예상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는 다른 건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러 온 길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최은주 뒷조사를 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신 남편 얼굴과 이름은 이미 외우고 있죠.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실 때 알아봤습니다. 강태욱의 아내, 서윤희 씨. 강태욱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 그의 어조는 덤덤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하지만 앙담은 턱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뭘 말입니까? 당신 아내와 제 남편 관계요? 한지훈은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제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회계법인 파트너로 일하고 있죠? 반년 전 은주 명의로 된 의류 편집숍이 하나 생겼더군요. 자본금이 3억이나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친구랑 동업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믿지 않으셨군요. 그 회사의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을 털어봤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이 돈의 출처가 강태욱 씨가 재무이사로 있는 그 무역회사더군요. 나는 표를 내려다보았다. 회계 용어는 잘 몰랐지만 빨간색 펜으로 표시된 숫자와 화살표를 보니 대충 이해가 갔다.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몇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은주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공금 횡령인가요? 최소 3억 원입니다. 한지훈이 단언했다. 아마 더 될 겁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령 거래처를 만드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더군요. 일반인은 속일 수 있어도 전문가 눈에는 허점투성이입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핑 돌았다. 3억 원. 태욱 씨는 내게 매달 생활비 500만 원을 주면서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아껴 써라 라고 잔소리를 했다. 명절 때 시어머니 선물을 살 때도 생활비에서 아껴서 사라고 했다. 그런데 뒤로는 회사 돈 3억을 빼돌려 상간녀의 가게를 차려줬다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내가 물었다. 한지훈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원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횡령의 간통까지 엮으면 두 사람 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원래는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냥 신고하면 강태욱은 감옥에 가겠죠. 하지만 은주는 기껏해야 종범이나 방조범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에게 남는 건 뭡니까? 범죄자가 된 전남편과 땡전 한 푼 없는 이혼녀라는 딱지뿐 아닙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윤희 씨, 우리 처지는 비슷합니다. 한지훈이 말했다. 저와 은주는 결혼 7년 차이고 5살 배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하면 양육권 싸움이 치열해질 겁니다. 단순히 외도 사실만 가지고 소송하면 흙탕물 싸움이 될 테고 아이도 상처받겠죠. 하지만 만약 뭐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빛이 번뜩였다. 그건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다면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꼴로 말입니다. 그럼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지훈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였다. 듣자 하니 다음 달에 강태욱 씨 모친 칠순 잔치가 있다더군요. 신라호텔 영빈관, 하객 500명. 강씨 집안 사업 파트너들은 다 모인다면서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강태욱 집안, 이 바닥에서 체면 중시하기로 유명하더군요. 그날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고요. 그런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강태욱의 실체를 목격하게 된다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가 과연 이 업계에 발이나 붙일 수 있을까요?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게다가 한지훈이 덧붙였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최은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횡령 공범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법정에서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식은 죽 먹기죠. 판사도 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화려한 연회장, 500명의 하객,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머릿속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축하 화환이 늘어서 있고 시어머니는 최고급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하객들의 인사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 화목한 강씨 집안이 아니라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아들, 며느리의 침대에서 뒹구는 상간녀, 3년간 이어진 추악한 배신이라면? 강씨 집안의 명예는 그 길로 끝장이다. 지난 5년,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날 때마다 아이 소식은 없냐,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한약이라도 지어 먹어라 닥달하시던 모습. 친척들 앞에서 쟤는 살림을 못해. 친정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지 태우기가 아깝지 라고 깎아내리던 목소리. 일을 그만두게 해놓고 돈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안다. 고 비아냥거리던 눈빛.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한지훈은 내가 이렇게 빨리 승낙할 줄 몰랐는지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덧붙였다. 뭡니까? 잔치 날 터뜨리는 거 제가 주도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버튼 제 손으로 직접 누르고 싶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 성립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강변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강변의 갈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5년,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던 걸까?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헌신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내가 잘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였다. 내 남편은 내 등 뒤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회사 돈으로 그녀의 가게를 내주고 그녀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제 엄마가 죽으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었다. 엄마가 죽으면 결혼하겠다고. 그럼 나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용도 폐기된 물건처럼 버려지는 건가? 아니,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다. 그날 이후로 나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무슨 연기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제일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 연기 말이다. 시어머니가 칠순 잔치 준비를 도우라고 하시면 나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기획자가 되어 움직였다. 호텔, 꽃집, 답례품 가게를 부지런히 오가며 진행 상황을 낱낱이 보고했다. 어머니가 6년근 홍삼 세트를 답례품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서울 시내 백화점과 전문점을 뒤져 최고급 라인업 5가지를 뽑아 브리핑했다. 내 머리 스타일이 촌스럽다고 타박하시면 강남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최신 유행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와서 검사를 받았다. 이번엔 좀 봐줄 만하구나.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근데 너무 말랐어. 얼굴에 살이 없으니까 빈티 나 보이잖니. 요즘 입맛이 좀 없어서요. 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니. 태욱 씨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녁, 나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냈다. 여보, 고생했어. 그가 코트를 벗으며 내 볼에 입을 맞췄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내가 사준 브랜드가 아니었다. 당신이야말로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코트를 받아들었다. 부산 일은 잘 됐어? 뭐 그럭저럭. 프로젝트 진행이 순조로워. 그가 건성으로 대답하고 식탁에 앉아 국물을 떠먹었다. 그럭저럭 순조롭다라.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87만 원짜리 그랜드 호텔 룸서비스는 맛있었니? 최 대표님 까르띠에는 사드렸고
하지만 내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칠순 잔치 하객 명단, 당신도 좀 같이 봐달라고 하시더라. 알았어. 그는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참, 어머니 칠순인데 우리도 선물 하나 크게 해드려야 하지 않아? 내 생각엔 좋은 보석 세트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태욱 씨가 숟가락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엄마 보석 많아? 굳이 비싼 거 할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상간녀한테 까르띠에 사줄 때는 필요 없다는 생각 안 들던? 하긴, 그렇네. 나는 순순히 맞장구 쳤다. 그럼 다른 걸로 고민해볼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태욱 씨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들이밀었다.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그에게서 나는 보디워시 냄새. 예전엔 이 향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역겨웠다. 똑같은 냄새를 풍기며 다른 여자 옆에 누워 있었을 테니까.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나는 몸을 옆으로 돌리며 그의 입술을 피했다.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요 며칠 잔치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몸살 기운이 있나 봐. 나는 작게 하품을 했다. 내일 하자. 응. 그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등을 돌리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그가 코를 골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한 게 미안해서 안절부절 못했을 것이다. 혹시 기분 상한 건 아닌지 걱정하고 내일 아침엔 뭘로 기분을 풀어줄지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앞으로 한 달 어떻게 더 참지? 나와 한지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장소는 홍대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이자카야였다. 테이블이 고작 4개뿐인 작은 가게였고 주인 혼자 운영했다. 조명이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고 손님도 별로 없어 음모를 꾸미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지훈 씨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자료 뭉치를 들고 왔다. 흥신소 직원이 찍어온 사진들, 태욱 씨와 최은주가 호텔을 나서는 뒷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은주가 에르메스 가방을 메고 자기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금 추적 자료들, 태욱 씨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 돈을 세탁했는지, 중간에 거친 페이퍼 컴퍼니 계좌들, 그리고 최종 종착지까지. 이게 가짜 세금 계산서 사본입니다. 지훈 씨가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성원무역이라는 유령 업체를 만들어서 자재비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씩 송금했더군요. 성원무역은 실체도 없는 회사고 이 돈은 고스란히 은주의 편집숍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나요? 재무이사니까요. 회사 장부는 전부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습니까? 지훈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게다가 꽤 교묘하게 했어요. 금액을 잘게 쪼개서 여러 달에 걸쳐 분산시켰더군요. 아주 작정하고 파지 않는 이상 모를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그 회사 납품업체 쪽에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몇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 장부가 안 맞더군요. 나는 그 자료들을 보며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였다. 결혼 5년 동안 나는 그가 성실하고 평범한 월급쟁이인 줄 알았다. 일 욕심 많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끔 가부장적이긴 해도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탐욕스럽고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훈 씨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칠순 잔치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호텔 쪽은 제가 다 손써놨어요. 내가 말했다. 빔 프로젝터 리모컨은 제가 가지고 있을 거고 담당 직원한테도 미리 말해뒀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회장 지배인에게 20만 원 찔러주면서 부탁했죠. 시어머니 몰래 깜짝 축하 영상을 준비했는데 타이밍 맞춰서 제가 직접 화면을 띄울 거라고요. 지훈 씨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일 처리가 꽤 과감하시군요. 강씨 집안 며느리로 5년을 살았으니까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돈으로 사람 부리는 법, 거칠에 좋아하는 사람 비위 맞추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죠. 지훈 씨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서윤희 씨,
그가 입을 열었다. 가끔 보면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다 뭐요? 독하시네요. 나는 피식 웃었다. 독하게 당해본 사람만이 독해질 수 있는 법이죠.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소주잔을 들었다. 나도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 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 복수를 위하여 그가 말했다. 복수를 위하여 이내가 답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만약 그날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나는 계속해서 그 현모양처 흉내를 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차리는 며느리로 살았을 것이다. 남편이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믿으며 그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울 때마다 얌전히 집을 지키며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마침내 아이라도 생기면 평생을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묶여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삶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평온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버렸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칠순 잔치까지 18일이 남았을 무렵 시어머니의 트집은 더욱 심해졌다. 윤희야, 이 답례품 포장 좀 봐라. 왜 이렇게 싸구려 갔니? 우리 강씨 집안 체면을 어디다 두라고 이런 걸 골라? 윤희야, 메뉴에 있는 랍스터 말이다. 이거 보스턴산이니 국산이니? 내가 말했지, 무조건 보스턴산으로 하라고. 국산은 살이 퍽퍽해서 못 쓴다. 윤희야, 너 요새 안색이 왜 그렇게 죽상이니? 또 잠 제대로 안 잤어? 그 많은 손님 앞에서 나 망신시킬 작정이야? 나는 어머니의 훈계를 미소로 받아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내 할 일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들에 가슴이 아파 화장실에 숨어 울었을 것이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 건지 자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딱 18일만 더 그러셔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망신을 당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잔치를 15일 앞두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있었다. 그날 밤 태욱 씨가 갑자기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들여다본 것이다. 당신 요즘 휴대전화 알림이 꽤 자주 울리네.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표정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지훈 씨와 연락하는 전용 휴대전화는 옷장 속 생리대 보관함 깊숙이 숨겨두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건 평범한 대화 내용뿐인 내 원래 휴대전화였다. 시어머니와 잔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호텔 예약실과 연락하고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수다를 떤 기록들 뿐이었다. 다 잔치 준비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들었다. 보실래요? 그는 화면을 몇 번 쓱쓱 넘기더니 별 흥미 없다는 듯 돌려주었다. 당신 요즘 좀 변했어. 그가 불쑥 말했다. 네. 예전보다 예뻐졌어. 그가 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살도 빠지고. 나는 싱긋 웃었다. 요즘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가 내게 다가와 입을 맞추려 했다. 그에게서 또다시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최은주가 쓰는 그 브랜드의 향기였다. 얼른 씻고 와요. 여보.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입술을 피하고 뺨을 내어주었다. 따뜻한 물 받아뒀어요. 그는 불만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순순히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노려보며 소리 없이 읊조렸다. 앞으로 15일. 잔치를 10일 앞두고 지훈 씨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최은주가 임신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또 보았다. 내 눈을 의심했다. 지훈 씨는 은주가 태욱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내왔다. 땅콩 모양의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8주 플러스라고 적힌 메모가 선명했다. 은주의 메시지는 이랬다. 여보, 우리 아기야. 아이 생기면 바로 이혼한다고 했잖아. 태욱 씨의 답장은 이랬다. 알았어. 지금은 소문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머니 칠순 잔치 끝나고 다시 얘기해. 나는 초음파 사진을 노려보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8주 2달 전에 이미 아이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때 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사골 국물을 우리고 시어머니 명절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희야, 너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태우기가 우리 집안 독자인데 대가 끊겨서야 되겠니? 한의원 가서 진맥이라도 좀 받아봐라. 용한 데가 있다더라. 나는 5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았다. 수없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쓰디 쓴 한약을 들이켰다. 매달 생리가 터질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었나? 내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 정성을 쏟느라 나와는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지훈 씨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이것도 잔치날 깜짝 선물에 포함할까요? 나는 차분하게 답장을 쳤다. 당연하죠. 그가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엔 남편의 외도가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다. 그 다음엔 그가 공금을 횡령해 상간녀를 먹여 살린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상간녀가 임신했고 남편이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진실의 껍질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그 안에는 더 추악한 오물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눈물샘이 다 말라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분노가 슬픔을 다 태워버렸거나 지금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들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신라호텔에서 잔치가 열리던 날 서울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저녁 무렵에야 그쳤다. 비 온 뒤의 공기는 상쾌했지만 내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연회장 뒤편 대기실에 서서 가방 속 물건들을 세 번째 확인했다. USB, 빔 프로젝터 리모컨,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지훈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뒤쪽에 앉겠습니다. 네 오하고 짧게 답했다. 저녁 6시 30분, 하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50개의 원형 테이블에는 눈부시게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생화 장식과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무대 위에는 강모 여사 고희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옆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강씨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을 담은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어린 태옥 씨, 그리고 우리 결혼식 사진까지.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하객들의 인사를 받았다. 시아버지는 짙은 색 양복 차림으로 옆에 앉아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계셨다. 태욱 씨는 그가 제일 아끼는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테이블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손님들과 악수를 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자리를 안내하고 답례품을 확인하고 호텔 직원들과 음식 서빙 시간을 조율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나를 보며 태욱이가 참한 아내를 얻었어 라고 칭찬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기분 좋은 듯 웃으며 칭찬을 즐겼다. 내 가방 속에 USB가 들어있다는 것도 내 손목에 걸린 팔찌의 펜던트가 사실은 리모컨 수신 장치라는 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 7시 정각 연회가 시작되었다. 전체 요리로 고급 해산물 모듬이 나오고 메인 요리로 보스턴 랍스터와 한우 구이가 서빙되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해삼 전복탕도 빠지지 않았다. 와인잔과 샴페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구석에 마련된 스태프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8시 15분, 디저트가 나오고 건배 제의 시간이 되었다. 태욱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갔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가 와인잔을 들고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를 지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측면 문을 통해 무대 뒤편 조정실로 조용히 이동했다. 연회 지배인이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빔 프로젝터 제어권을 내게 넘겼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헌신하셨고 지금도 집안일 하나하나 신경 쓰시느라 쉴 틈이 없으십니다. 태욱 씨의 감동적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조정실 유리창 너머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조명을 받은 그는 너무나 번듯하고 성공했고 효심 깊은 아들처럼 보였다.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시고. 나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기 오작동인 줄 알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3초 후 웃음소리는 뚝 끊겼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호텔 복도 CCTV 영상이었다. 태욱 씨와 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고 여자가 발뒤꿈치를 들어 태욱 씨 입술에 키스했다. 그러고는 함께 방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정리된 자금 장부였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송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박혀 있었다. 성원무역 자재비, 설비 구매 대금, 출장비 정산. 모든 항목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찍혀 있었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단 하나의 계좌, 최은주 명의의 의류 편집숍이었다. 총 합계 3억 2천만 원.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태욱 씨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소란을 뚫고 울려 퍼졌다. 꺼. 당장 끄지 못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호텔 직원들은 이미 내가 쥐어준 300만 원의 팁을 받았다. 잔치 도중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신호 없이는 콘솔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해 둔 상태였다. 화면은 계속해서 넘어갔다. 이번에는 그 사진이었다. 최은주가 잠옷 차림으로 내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 침대 옆 협탁에는 나와 태욱 씨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나른하고 묘했고 쇄골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는 여자들, 책상을 치며 욕설을 내뱉는 남자들,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노인들. 태욱 씨의 거래처 사장 중 한 명인 철강 회사 대표가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나가 태욱 씨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강태욱, 내가 내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작년에 자재비라고 보낸 돈이 왜 저 여자 가게로 들어갔어? 태욱 씨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여보, 언제 이혼할 거야? 자기 엄마 죽으면 이혼한다며 최은주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끈적하게 늘어졌다. 할 거야. 칠순 잔치만 끝나면 얘기할게. 재촉 좀 하지마. 태욱 씨의 짜증 섞인 그러나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 벌써 임신했단 말이야. 우리 아기 호적도 없이 키울 순 없잖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자기 엄마 죽으면 이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다. 입을 떡 벌린 채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뒤로 넘어갔다. 다행히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재빨리 부축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찧었을 것이다. 태우가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눈가에는 배신감에 찬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태욱 씨는 멱살을 잡힌 채 비틀거리며 무대 아래로 내려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다차 오물을 피하듯 기겁하며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노인이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불효자식.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조정실에서 나와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무대 아래는 난장판이었다. 태욱 씨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들,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사람들. 시어머니는 의자에 널브러져 내체면하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찾던 사람. 최은주는 구석진 하객석에 앉아 있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는 오늘 관객 자격으로 와 있었다. 내가 호텔을 통해 초대장을 보내며 오늘 태욱 씨가 잔치 자리에서 중대 발표, 기혼을 할 거라고 귀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스크린 속의 여자가 그녀라는 걸 알아채고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가 그 불륜년에 세상에 뻔뻔하기도 하지라며 수근거렸다. 그때 한지훈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 나왔다. 그는 짙은 회색 슈트를 입고 평소처럼 침착한 걸음걸이로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냉정했다. 그는 곧장 최은주 앞으로 걸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은주야. 그가 나직하게 이름을 부르자 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훈 씨,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혼 서류야. 지훈 씨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조건 확인해.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없음. 그리고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뭐라고? 최은주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안 돼, 우리 애는? 내 애야, 지훈 씨가 말했다. 너랑 강태욱이 만든 애 말고. 내 뱃속에 있는 그 애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최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지훈 씨는 그녀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이건 내가 강태욱 횡령 도운 증거야. 자금 흐름, 차명 계좌, 위조 영수증의 한 사인까지. 필적 감정 다 끝났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그는 목소리를 높여 연회장에 있는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태욱 씨와 거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장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넘겼으니 내일이면 조사관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사업 파트너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갔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타고 울리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금씩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강태욱의 아내 서윤희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에 이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힘없이 늘어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지난 5년 동안 저더러 칠칠 맞다. 아이도 못 낳는다. 친정이 별 볼 일 없다고 구박하셨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회사 돈 3억을 횡령해서 상간녀 가게 차려주고 임신까지 시킨 게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씨 집안 장손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뻥끗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태욱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대 아래서 거래처 사장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으며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욱 씨,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당신이 날 속인 게 3년이야. 내가 당신 야근한다고 믿고 기다리던 그 시간에 당신은 저 여자랑 뒹굴었고 우리 돈으로 선물을 사다 바쳤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혼하겠다고?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지만 우리 결혼은 오늘로 끝이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윤희야, 내가 설명할게. 필요 없어. 내가 말을 잘랐다.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맡겨놨으니 도장이나 찍어.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무대를 내려왔다.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졌다. 등 뒤에서 고함과 울음소리, 비난이 쏟아졌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비 그친 밤하늘은 맑았고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젖은 흙냄새와 목련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5년 만이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나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 강태욱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는 기자 몇 명과 강씨 집안 친척들, 그리고 피해를 본 거래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그날 충격으로 쓰러져 뇌졸중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다. 태욱 씨는 회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볼이 움푹 패어 퀭해 보였다. 3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이 그를 반쯤 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듯 했다. 판결이 끝나고 교도관이 다가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퇴장하던 태욱 씨가 방청석 맨 뒷줄, 내가 앉은 곳을 지나치다 멈칫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다.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잘못했어. 5년의 결혼 생활, 3년의 기만, 3억 원 횡령, 상간녀 임신, 그리고 나를 버리려던 계획. 그 모든 것의 대가가 고작 그 한마디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네요. 지훈 씨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나는 더 이상 태욱 씨를 보지 않았다. 교도관의 재촉에 끌려가면서 그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게 후회인지, 원망인지, 미련인지 알 수 없었다. 상관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최은주는 태욱 씨와 함께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제 발로 검찰을 찾아가 태욱 씨의 여죄를 낱낱이 물었다. 이중장부, 삭제된 이메일, 횡령을 공모하던 통화 녹음까지 전부 넘기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건 자유가 아니었다. 지훈 씨가 내민 이혼 조건은 가혹했다. 위자료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이혼, 아이 접근 금지, 그리고 장래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 징수한다는 각서까지. 그녀의 의류 매장은 범죄 수익 은닉처로 지목되어 압류당했고 물건들은 경매로 넘어갔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홍대 지하상가에서 한 평짜리 매대를 빌려 짝퉁 가방과 싸구려 액세서리를 팔고 있다고 했다. 한때 샤넬을 입고 내 남편 팔짱을 끼던 여자가 이제는 좁은 복도에서 지나가는 여대생들을 붙잡고 언니, 이거 S급 짝퉁이야 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홍대 근처를 지나다 호기심에 그 지하상가에 가본 적이 있다. 정말 그녀가 있었다. 살이 많이 빠져 앙상했고 화장은 촌스러웠으며 머리는 대충 질끈 묶고 있었다. 싸구려 후드티를 입고 물건을 정리하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든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놀라움, 수치심, 분노, 그리고 약간의 공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만 보았다. 내 침대에서 셀카를 찍고 내 남편을 여보라 부르며 내 자리를 탐내던 여자의 말로를. 그녀는 이제 내 말 한마디조차 들을 가치가 없는 여자였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그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편마비가 왔다. 3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아 휠체어에는 앉을 수 있게 됐지만 말은 여전히 어눌했다.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매일 면회를 가는데
늙고 병든 아내 수발드느라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강씨 집안을 나온 뒤로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한 통 받았다.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시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가 뜨자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뭉개진 발음으로 하지만 여전히 도끼를 품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은이, 네, 어머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독독한 년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소리가 났다. 내가 내 아들 망쳤어, 내가.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어. 어머니 왜 내가 말을 끊었다. 지난 5년 동안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셨죠. 친정 볼품없다고 무시하셨죠. 살림 못한다고 타박하셨죠. 멀쩡한 직장 그만두게 하고 김장 200포기씩 시키고 명절마다 조상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 있으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마음껏 아들 자랑하고 다니세요. 횡령범이라고, 상간녀 임신시켰다고, 제 엄마 죽으면 이혼하겠다고 폐륜 발언한 놈이라고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낸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끊습니다. 건강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영구 차단했다. 그것으로 강씨 집안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시부모는 어떻게든 남은 재산을 지키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나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태욱 씨의 횡령건이 더 파헤쳐져서 다른 거래처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걸 막고 싶어 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려 주었다. 위자료, 재산 분할, 태욱 씨 명의에 숨겨진 예금과 투자금, 그리고 시댁에서 준 빚마금 비용까지 합쳐 내 통장에 5억 원이 입금되었다. 5억 원. 5년의 결혼 생활과 맞바꾼 돈이었다. 이게 남는 장사인지 믿지는 장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는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벽해원 신혼집도 처분했다. 17층 한강뷰 아파트.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이라며 생색내던 그 집은 결국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 경매로 넘어갔다. 그 집을 판 돈의 일부까지 정산받고 나니 내 수중에는 총 6억 5천만 원 정도가 생겼다. 32, 경력 단절 5년 차, 아이 없는 돌싱녀에게는 제법 큰 돈이었다. 이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고 다시 직장을 구해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았다. 이 도시의 골목마다 지난 5년의 지긋지긋한 기억이 묻어 있었다. 흑돼지를 고르던 마트, 변호사를 만나러 갔던 빌딩, 복수를 결심했던 한강변. 떠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제주도를 택했다. 따뜻하고 느리고 서울과는 정반대인 곳. 어릴 때 한 번 가봤는데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많고 귤이 맛있었던 기억만 남아있는 곳. 3일 동안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페와 민박집 자리를 보러 다녔다. 그러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아담한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주인 아주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서울 자식들 집으로 올라가려던 참이라고 했다. 1층은 카페, 2층은 살림집으로 쓸 수 있는 구조였다. 마당에는 커다란 무궁화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여름이면 분홍색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고 잔금까지 일사천리로 치렀다. 인테리어 공사에 2달이 걸렸다.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자재를 고르고 인부들과 씨름하며 가게를 고쳤다. 2층 창고를 털어내고 아늑한 원룸으로 꾸몄다. 푹신한 침대와 소파를 놓고 하늘거리는 리넨 커튼을 달았다. 1층 카페는 벽을 새로 칠하고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커피 머신과 오븐을 새로 들였다. 커피도 배웠다. 원두 가는 법부터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팀,
라테 아트까지 손을 대어가며 연습했다. 하트 모양 거품이 예쁘게 만들어질 때까지 수백 잔을 뽑아냈다. 베이킹도 시작했다. 시폰 케이크, 티라미수, 레몬 타르트, 딸기 무스. 예전에 시어머니는 내 음식이 맛없다고 타박했지만 내가 만든 케이크는 동네 꼬마들이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개업식은 봄날에 했다. 제주의 봄은 서울보다 일찍 찾아왔다. 무궁화 나무에 새순이 돋았고 바닷바람에는 짭조름한 물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가게 앞에 나무 입간판을 세웠다. 카페, 다시 시작. 거창한 테이프 커팅식도 북적이는 손님도 없었다. 첫날 손님은 옆집 편의점 아저씨, 생선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자전거 국토종주를 하던 대학생 한 명이 전부였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해질 무렵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갈매기 떼가 끼룩거리며 날아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 씨였다. 바빠요. 저 제주도 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답장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딸아이랑 여행 왔어요. 그가 위치를 보냈다. 카페 근처네요. 지금 가도 됩니까? 20분 후 지훈 씨가 5살배기 꼬마 숙녀의 손을 잡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양갈래머리를 한 미나는 눈이 크고 동그란 게 아빠를 쏙 빼닮았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쇼케이스에 진열된 케이크에 눈을 반짝이더니 유리에 얼굴을 딱 붙이고 소리쳤다. 아빠, 나 이거. 딸기. 지훈 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나는 딸기 무스 케이크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좋네요. 그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아늑하고. 전 주인이 관리를 잘 안 해서 손 좀 봤어요.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미나는 벌써 포크를 들고 케이크를 퍼먹느라 입가에 크림을 잔뜩 묻히고 있었다. 지훈 씨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냅킨을 뽑아 아이 입을 닦아주었다. 내 엄마는요? 내가 물었다. 뻔한 질문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양육권,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지훈 씨가 덤덤하게 말했다. 은주는 포기했고요. 순순히 포기하던가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횡령 공범에, 외도에, 다른 남자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판사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나는 케이크를 오물거리는 미나를 보며 왠지 짠한 마음이 들었다. 저 어린 것이 엄마 아빠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는 아나요. 엄마가. 모릅니다. 지훈 씨가 내 말을 잘랐다. 그냥 엄마가 아주 멀리 일하러 갔다고 당분간 못 온다고 했어요. 좀 더 크면 사실대로 말해줘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자 나는 일어나 조명을 켰다. 은은한 노란 불빛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케이크를 다 먹은 미나가 창가에 매달려 바다다. 물고기 어딨어? 하며 제잘거렸다. 지훈 씨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미나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가 불쑥 말했다. 그때 은주회도 알았을 땐 정말 죽고 싶었는데 자고 있는 미나 얼굴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나는 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악물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이혼하고 소송하고 애 키우고 일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다 멀리서 고기잡이배의 집어등이 별처럼 반짝였다. 어디선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밤하늘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미나가 부하 하고 손뼉을 쳤다. 고마워요를 내가 말했다. 뭐가요? 저랑 같이 싸워줘서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훈 씨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야말로 그가 잔을 들어 보였다. 윤희 씨 덕분에 저도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홍대 선술집에서 복수를 모의하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가 건네준 서류 봉투, 우리가 함께 꾸민 잔치날의 쇼, 배신당한 두 남녀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기어올라온 시간들. 자유를 위하여,
내가 커피 잔을 들었다. 복수를 위하여 그도 잔을 들어 내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미나가 지훈 씨 팔을 잡아 끌며 바닷가에 나가 놀자고 졸랐다. 지훈 씨가 시계를 보더니 너무 늦었다며 내일 다시 오자고 달랬다. 내일 오면 이모가 맛있는 스콘 구워줄게. 어때? 내가 쭈그리고 앉아 미나와 눈을 맞췄다. 네. 좋아요. 아이가 배시시 웃었다. 이모 케이크 짱 맛있어요. 지훈 씨가 계산을 하고 미나 손을 잡고 나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윤희 씨, 그가 말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알아요. 왜? 내가 미소 지었다. 딸랑 하고 종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나는 텅 빈 카페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부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열린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냄새. 밤하늘에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한창이었다. 펑, 펑 하고 터지며 어둠을 밝혔다가 사라지는 불꽃들. 5년 전 강태욱과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다. 그 집안에서 평생 사랑받으며 살 줄 알았다. 지금 나는 32, 이혼녀, 제주도 구석의 작은 카페 주인이 되어 여기 서 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으니까? 맹목적인 믿음은 독이라는 것,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출구는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 나는 창문을 닫고 컵을 씻고 의자를 정리했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2층 내 방으로 올라가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자장가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5년의 악몽이 끝났다.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